안녕하세요. 운영체증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안 남았어요. 전 시간에 했던 거에 연속해서 CPU 스케줄링 또는 쇼텀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에 또 다른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알고리즘은 프라이어티 스케줄링이에요.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있는 스케줄링이다. PRIORITY 프라이어티 스케줄링. 자, 이거는 이름 그대로 각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를 매겨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이 CPU가 배당이 돼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써보면 각 프로세스에 우선순위를 갖다가 배정한다. 할당하고 그 다음에 CPU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 이 CPU가 배당되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하게 되면 이 모든 프로세스들 중에 이제 특히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돈을 좀 많이 낸 가입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 프로세스의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리죠? 만약에 이 프라이어티를 모든 프로세스에게 동일한 우선순위를 정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만일 이 모든 프로세스에게 동일한 우선순위를 줬다. 그럼 뭐와 동일한 거냐면 제일 먼저 온 걸 먼저 서비스 해주는 거. First come, first served라고 하는 FCFS 스케줄링과 동일한 어떤 역할이 되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우선순위가 제공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CPU가 처리하는 시간을 CPU 버스트 타임인데 이 CPU란 말은 빼고 그냥 버스트 타임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제공해 보자. 5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프로세스 1에는 10이라고 하는 단위 시간 또 2, 1, 5 이렇게 단위 시간은 1이고 첫 번째 거는 10, 그 다음 건 1, 그 다음에 2, 1, 5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됐다. 수행이 완료되려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죠. 우선순위를 3, 1, 3, 4, 이와 같이 배당이 됐다라고 하고 이 모든 프로세스가 동일한 시간대 요청을 했다. CPU를.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높은 거, 번호가 작은 게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한번 다 본다면 P2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수행 시간은 1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완전히 종료하게 되겠다.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P5가 동작하게 되겠죠. P5가 5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6이라고 하는 시간에 끝나게 되겠고 이 나머지 P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가 3이니까 그 다음에는 P1 이거는 10이라는 16이라는 시간에 끝나게 되겠다. 나머지는 이 만약에 P1과 P3가 여기서 보게 되면 동일한 우선순위인데 P1을 먼저 하는 걸로 가정 그렇게 됐다라고 이름이 똑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우선순위의 경우는 이름이 먼저 나온 것부터 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P3가 2시라고 하는 2타임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평균 그 대기 시간 average waiting time이라고 하는 AWT라고 하는 이 average waiting time을 계산해 보면 5개의 프로세스가 있죠. 그리고 1번 프로세스가 실행되기까지 얼마를 기다렸냐면 6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고 2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기다린 시간이 없죠. 그 다음에 3번 프로세스는 16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고 그리고 4번 프로세스는 18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고 나머지 이제 그 5번 프로세스는 2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죠. 그래서 이걸 5로 나눈 평균 이 그 대기 시간은 8.2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더라. 자, 그럼 이와 같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이 그 스케줄링 방식은 선점 방식이냐 비선점 방식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보통 생각하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다 처리를 하려니까 우선순위가 일단 선정 거기에 맞춰서 선정이 되면 프로세스가 이 그 프로세스가 종료될 까지 쭉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걸 비선점 방식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선순위가 이 높은 게 그 사이에 수행하는 동안에 더 멀리 들어왔다 이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종료하고 일단 저희 중지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방법이 우선순위 스케줄링에 대해서 프라이어티 스케줄링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가 선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비선점 방식도 그 모두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선점 방식에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저희 그 나이라고 하는 걸로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한다라고 보죠. 그리고 밥을 먹는 거다라고 보죠. 그럼 밥을 먹으려고 쭉 저희 그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 지위가 높은 사람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저희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저희 그 밥을 드시고 나중에 먹으려니까 밥솥에 밥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어떻게 굶어 죽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선점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되는 경우죠. 물론 비선전도 계속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아사 상태가 된다 하죠. 그래서 아사 상태를 영어로 스타베이션이다라고 부르죠. 아사. 자, 이와 같은 경우 또 다른 말로 본다면 연기가 되는데 내가 제 그 처리될 기회가 계속 연기되는 거죠. 무한 연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갖다가 아사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로 써요. 그래서 이거하고 동일한 말로 indefinite postponement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죠. 이와 같은 거를 해결 방법은 그렇다면 없겠느냐? 있죠. 뭐냐면 이 나이를 계속 먹게 만들어 주는 거죠. 기다리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이징이다라고 하는 걸로 만든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아까 예에서는 번호가 작은 것부터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선순위를 숫자 값이 큰 것부터 하는 걸로 본다. 하여튼 이렇게 나이라고 하는 거의 방식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제공했을 때 스케줄링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이스트.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하이스트. 가장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스판스. 그리고 레이쇼. 넥스트.
이걸 HRN이라고 하는 스케줄링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프라이어티 스케줄링의 변형 형태다. 자, 이때 뭘 하냐면 프라이어티를 제공해 주는데 프라이어티가 고정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제공해 준다. 이거는 갖다가 고정이 아니라 이 그 변동하게 해주는 거죠. 변동 프라이어티예요. 어떻게 하냐면 기다린 시간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타임 웨이팅이다라고. 거기다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서비스를 받은 게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받은 시간. 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뭘로 나누냐면 서비스 받은 시간으로 나눠본다.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제공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이 스케줄링 해주는 이런 거를 얘기한다 하죠. 그래서 우선순위 제공해주는 이런 알고리즘을 HRN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다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스케줄링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바로 지금 하게 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라운드 로빈이다. 이걸 R 스케줄링이다라고 불러요. 라운드 로빈은 말 그대로 라운드니까 돌아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저쪽 뒤로 가서 붙으시오라고 하고 그 다음 끼오고 그 다음 끼오고 그 다음 끼오는 거죠. 그래서 CPU 스케줄러한테 이그는 그 각각의 프로세스들에 대한 처리해 주는데 이 CPU가 이 각 프로세스에게 일정 시간 동안만 이 그 배당되는 경우죠. 그러면 정책을 얘기한다. 여기서 일정 시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정 시간을 뭐라 하냐면 타임 인터벌 또는 퀀텀이다라고 불러요. 또는 타임 슬라이스. 일정 시간 동안만 동작하고 땡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그 대기자한테 그 일을 CPU가 처리해 주도록 배당이 되는 거죠. 여기 줄을 서 있는 음, 줄 서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고 이 부분에 줄 서 있는 걸 갖다가 레디 큐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 CPU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CPU가 제일 앞에 있는 거 하나 끄집어서 처리해 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시간에 완전히 끝나면 종료하겠는데 끝나지 않았다면 다시 이 뒤로 가서 이 그 시간이 할애된 거를 벗어나게 되면 맨 뒤로 가서 레디큐에서 기다려라. 뭐맨 뒤가 되던 어떤 순서로서 간에 일단 이 CPU가 처리해 주는 거는 그 시간에는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다. 그래서 이 그 보통 요즘에 보게 되면 요즘 제 언론에서 많이 만들어지죠. 비메모리 칩 뭐래 가지고 반도체 산업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 얘기도 또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그 CPU 내부에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한 장치, 칩 장치에 CPU도 들어가 있고 메모리도 들어가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낸 거 그걸 갖다가 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예 그 프로세스 안에 반도체 칩 안에 운영 체제까지 다 올라가 그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때 많이 쓰는 것 중에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RR이라고 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죠.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세스를 세 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이 프로세스들이 실행되는 시간 버스 타임은 24, 그 다음에 3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세 개의 프로세스가 그 레디 큐라고 하는데 도착한 시간은 모두
동일한 0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다 도착했다라고 가정하고 요청한 게, 그 다음에 퀀텀 사이즈를 4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일이 처리되나 보니까 저 P1이 실행하는 걸로 보면 4라고 하는 타임 슬라이스 또는 퀀텀 사이즈가 CPU가 하나의 그 프로세스에 그 담당을 해주는 배당되는 시간은 4라고 하는 시간이다. T1은 24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아직 안 끝나겠죠. 4라고 하는 시간 하고 나면 20이라고 하는 CPU 타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1을 붙잡고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나중에 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P2를 처리해 준다. 근데 P2는 시간이 3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시간에 끝나겠죠. 그 다음에 P3라고 하는 시간, 그 프로세스가 동작하는데 P3라고 프로세스도 3이라고 하는 CPU 타임으로 끝날 거다. 나머지 이제 P1밖에 안 나왔으니까 P1을 해주는데 이것도 4라고 하는 시간 동안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 프로세스가 있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다시 P1을 또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프로세스가 없다면 이 프로세스에 대한 서비스를 또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이 그 P1을 처리해 주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작업해 주는 거다 하죠. 근데 P1 다음에 P2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P1의 중간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해 준다. 그런 걸 뭐라 하냐면 문맥 교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여튼 이런 문맥 교환은 이루어지지만, 자주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프로세스에게 일정한 어떤 응답을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그 괜찮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1번 프로세스가 기다리는 시간을 보게 되면 이만큼을 기다렸죠.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언제 내가 배당되냐 하고 레디큐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요거죠, 요만큼 기다렸죠. 6이라고 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10 빼기 4만큼 기다렸고, 그 다음에 이 P 들어가는 프로세스는 얼마만큼 기다렸냐 하면 요만큼을 기다렸죠. P1이 실행하는 동안 기다렸고, 그 다음에 P3에 가는 프로세스도 이 P1과 P2가 실행하는 동안에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평균 3이라고 하는 걸로 세 개의 프로세스로 나누니까 5.6이라고 하는 그 평균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 자, 특히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우리 그 PC만 가지고 쓴다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대형 컴퓨터나 미니 컴퓨터 이상으로 학교나 기관이나 뭐 기업 뭐 이런 데서 쓸 때 이 그 운영자, 관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의 그 모든 서비스 해주는데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도 있고 때는 최소한으로 발휘밖에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그 조율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필요하게 되는데 그 조율이 뭐냐면 바로 퀀텀 사이즈라고 하는 걸로 해서 스케줄링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보니까 그 운영자가 보니까 우리 이제 학교고 이 그 컴퓨터는 학생들이 많이 쓰더라. 그럼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아주 커다란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리고 주로 학과 과목에서 내었던 숙제 정도 하는 거니까 짤막짤막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실행되니까 퀀텀 사이즈를 길게 가질 필요가 없겠죠. 반면에 굉장히 이제 그 대형 프로젝트를 다루는 부분들이 많은 컴퓨터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퀀텀 사이즈를 너무 작게 하게 되면 조금 하다 말고 어디까지 했지 하고 저장하고 다시 또 복귀할 적에는 저장됐던 걸 읽어야 되고 그런 과정, 그걸 이제 오버헤드라고 얘기하죠. 불필요한 작업들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퀀텀 사이즈에 대한 조절을 그때 이 그 프로세스들이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퀀텀 사이즈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 조율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극단적인 경우에 대한 거면 퀀텀 사이즈와 관련돼서 퀀텀 사이즈가 아주 큰 경우, 퀀텀 사이즈가 아주 크게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모든 프로세스가 선착 순서대로 도착하는 것대로 그냥 처리가 된다는 거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false come false up 하고 아주 동일하다. 그럼 아주 작다? 뭐 아주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 프로세스가 이제 계속 이 좀 일을 하다 말고 만약에 백과사전을 복사하려고 하는데 이 그 사전 복사할 적에는 한 장씩밖에 못 하게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한 장 하고 나면 뒷사람한테 또 기회를 물려줘 가지고 저기 100명이 서 있는데 또 뒤로 갔다가 또 100명 앞에 있는 99명 다 하고 나서 또 한 장 딱 하고 나서 다시 또 제일 뒤로 가서 또 기다리고 이런 작업한다면 결국은 어디까지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다시 이 그 펼치는 작업도 필요하고 뭐 하겠죠. 그래서 이 그 퀀텀 사이즈가 아주 작으면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장하고 다시 할 적에는 저장에는 위치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죠. 어디까지 했는지 중간 결과라든지 하는 걸. 그래서 그런 거는 문맥 교환에 그 자주 일어나죠. 컨텍 스위칭이라는 게 자주 발생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성능 저하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와 같이 퀀텀 사이즈를 아주 크게 해도 안 되고 아주 작게도 안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해줘야 된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상황에 이제 그 조금 변형된 형태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멀티 레벨 큐 스케줄링. 이 멀티 레벨 큐 스케줄링은 이 레디 큐를 레디큐를 갖다가 이 그 여러 개로 나누는 거죠. 레디큐를 갖다가 이 그 구분해주는 나누는 거서 이 그 여러 개의 큐로 다수개 분리 작업해 준다. 그리고 이 그 프로세스들은 그 프로세스의 성격에 따라서 이 그 배당되는 큐가 정해져 있는 거죠.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 그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는 그 해당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 그 하나의 이 그 지속적으로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각 큐는 그 스케줄링에 의해서 따라서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로 보셔도 되겠어요. 그건 제일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시스템 작업들은 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시스템 프로세스들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처리해주는 큐가 있다. 시스템 프로세스 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에는 인터랙티브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거는 키보드 입력을 딱 하면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들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다음 거는 꼭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인터랙티브 에디팅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가지고 액티브 그다음에 에디팅 프로세스들만 이 처리를 하기 위한 이 큐가 있고 그것들은 반드시 세 번째 큐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큐에는 배치 작업해주는
배치 프로세스는 그 프로세스 큐, 레디 큐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있다면 학생들은 꼭 그 마감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담당 선생님이나 교수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연장해 주시오라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튜던트 프로세스들만 따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부분들. 자, 그래서 이쪽이 그 우선순위가 높은 우선순위, 그리고 이쪽이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네, 그리고 그 처리할 쪽에는 위에 그 자기보다 더 높은 상위의 우선순위 큐가 비어 있는데 한해서 자기 해당되는 레드 큐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프로세스가 동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스튜던트 프로세스 큐 부분에 일이 처리가 되려면 위에 시스템 프로세스 큐에도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프로세스도 비었고, 인터랙티브 에디팅 프로세스 큐도 비었고, 배치 프로세스 큐도 비인 상태에 한해서만 스튜던트 프로세스 큐에 있는 잡이 하나씩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각각의 큐에 있는 게 스케줄링 되는 전략이 뭐냐? 그거는 시스템마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큐라고 하는 레디 큐를 여러 개로 구분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는 이것도 멀티 레벨이긴 한데 이거 피드백이다라고 하는 이거. 멀티 레벨 피드백 큐 스케줄링. 이 멀티플레이 큐 스케줄링은 한 군데로 들어온다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잡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는 퀀텀 사이즈를 이거를 8로 주자 이거죠. 단위를 8로 주고 이때 실행이 완전히 끝나는 수도 있지만 만약에 8까지 줬는데도 안 끝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음 단계로 내려가는데 이때는 퀀텀 사이즈를 거의 한 2배 정도 올려서 종료되면 좋고 종료가 안 되면 다시 다음 단계로 내려가게 한다. 여기서 실행되는데 첫 번째 여기서 실행되는 거는 false come false 방식으로 실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맨 마지막 거가 실행되려면 또는 퀀텀 사이즈 66이 실행되려면 퀀텀 사이즈 8로 주어져 있는 Q가 비어 있을 때 한해서 그 동작할 수 있다. 처리가 CPU가 배당될 수 있다. 또는 그 퀀텀 사이즈가 8이 주어져 있는데 안 끝났다. 그러면 다시 16으로 주어져 있는 이 부분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16으로 주어져 있는데도 안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는 false come false 방식이 아니라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상위 그 Q가 비어야 그 해당 Q에 있는 프로세스에 그 CPU가 배당된다. 이런 전략 가지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멀티레벨 피드백 큐에서 하나의 동일한 어떤 퀀텀 사이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퀀텀 사이즈를 주게 되면 훨씬 더 그 튜닝 작업이라고 하는 조율하는데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은 일반적인 CPU가 하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이제 운영체제가 실시간 운영체제라고 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리얼타임이다라고 불러요. 리얼타임 스케줄링. 만약에 이 리얼타임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만약에 항공기에서 적의 그 레이더를 탐지하고 그 레이더 탐지한 거에 따라서 이 그 응답을 해서 반응을 해서 만약에 이 그 비행기가 또는 폭격기가 비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투기가 또는 저희 그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면 이 그 리얼타임에 응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 실시간으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OS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리얼타임 스케줄링이다라고 하고, 이때 뭐를 근거로 하냐면 이 그 마감일이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리얼타임 스케줄링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마감일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마감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냐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그 이 전투기가 전투를 하는 상황에서 이 그 뭔가 저희 그 유도탄이 자기한테 날라온다. 그럼 뭔가 저희 뭐 그 피하던지 아니면 다른 저희 그 연막 이 전술을 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작업하기 위해서는 아주 마감이 몇 초 안에 뭔가 몇 미리세컨드 안에 몇 나노세컨드 안에 이제 그 응답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원자로 제어라든지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그 마감 시간에 대한 거에 대한 형태를 한번 보자. 그래서 마감 시간을 데드라인이라고 얘기하죠. 선은 선인데 죽은 이 선을 넘은 죽음의 선, 사선이라고 하는 거. 데드라인의 어떤 이 구분 또는 형태에 대해서 보죠. 이게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하드 리얼타임이다라고 불러요. 하드 리얼타임이라면 절대적으로 이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마감 시간을 갖다가 준수를 필요로 하는 이런 경우가 뭐냐면 하드 리얼타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와 같은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absolute deadline이다 불러요. 반면에 이 비디오 온 디맨드와 같이 어디서 영상이 날라오는데 그 영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입하고 좀 맞지 않아도 사람 머릿속에서 대충 저기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디오 온 디맨드와 같은 데서 실행되는 그런 OS 실시간 처리 이걸 갖다가 좀 말랑말랑하다라고 해서 소프트 리얼타임이다라고 불러요. 소프트 리얼타임이니까 융통성이 있는 거죠. 이걸 갖다 융통성이라고 꼭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융통성이 있는 이 마감 시간이다. 자, 그래서 좀 참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톨러러블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하드 리얼 타임은 이 항공기 제어, 원자로 제어 뭐 이런 데 들어가는 OS다라고 한다면, 이 소프트 리얼 타임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비디오 온 디맨드와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다. 영상 신호 처리해 주는데 우리 화면으로 좀 문제가 생겨도 다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경우. 자, 여기 보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들이 이제 요즘 연구 대상의 이 상당수는 리얼타임 스케줄링 하기 위한 걸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중에 가장 이제 그 보편적인 알고리즘 몇 가지만 이거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 하나가 이 레이트 모노토닉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걸로 스케줄링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모노토닉 알고리즘.
네, 그러면은 저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저희 처음부터 우선순위를 딱 두고 이거에 급하니까 이거부터 해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이 갑자기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럼 그거부터 해야 되겠죠. 뭐 내가 공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경우가 있죠. 뭐 집에 뭐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포가 쏟아져 가지고 뭔가 떠내려 가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거부터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걸 다이나믹이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 줄 수 있는 거. 또 다른 알고리즘은 뭐냐면 earliest deadline fir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earliest deadline. 이렇게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가 하면 뭐 더 있긴 하지만 세 개만 해볼고요. 네, 세 번째는 리스트 렉스티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냥 말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이트 모노토닉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죠. 자, 아까 이거는 우선순위를 제공해 준다. 각 프로세스에다가 우선순위를 갖다 배정해 주게 되는 이런 처리고, 근데 우선순위는 발생 빈도에 따라서 비례하게, 그러니까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자주 실행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주 나타나는 빈도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좀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발생 빈도에 비례해서 우선순위를 갖다가 배정해 주는 거죠. 처음에는 제 발생 빈도가 없으니까 한 번도 안 다가 이제 막 생겼으니까 우선순위가 낮다가 또 두 번, 세 번 늘어날수록 이거 제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제 이들을 처리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작업이죠. 이런 식의 작업해주는 스케줄링 작업, 이게 레이트 모노토닉 알고리즘이다. 자, 이와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선점 방식으로 동작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earliest, 란 제일 빨리란 뜻이겠죠. deadline first. 자, 이거는 뭐냐면 마감일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에 따라서 쭉 프로세스를 갖다가 정렬해 주는 거죠. 데드라인에 따라 프로세스 처리 순서를 갖다가 소팅해 주는 거죠. 정렬해 주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도 할 일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그 일들을 쭉 나열해 보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끝내야 될 거, 오늘은 지금 무슨 일을 끝내야 되고, 내일은 어떤 것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또 뭐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쭉 나열해 놓고, 오늘 중으로 끝내야 될 거 있으면 오늘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그거 먼저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앞쪽에 있는 정렬된 것 중에 이 첫 번째 프로세스부터 처리해주는 이런 작업이 earliest deadline first scheduling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다른 얘기를 본다면 데드라인에 가장 가까운 거 먼저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closest 데드라인이다라고 불러요. 제일 먼저 됐다기 해도 되고 earliest라고 불러도 되겠고
closest라고 불러도 되겠다. 세 번째 방식은 이 리스트 렉스티라고 부르죠.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그 가장 짧다, 작다라고 하는 거에 이 최상급에 대한. 저희 참고로 렉스티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느슨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는 이완이라고 하는 뜻도 영어 단어인데 이 좀 느슨함이 제일 적은 거부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각 프로세스마다 이 좀 여유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마감까지 얼마나 남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는 거죠. 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마감까지의 여유 시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렉스티라고 부르겠다 하죠. 여유, 그러니까 느슨함. 이 여유 시간을 갖다가 산출하고 그다음에 산출한 것 중에 여유 시간이 가장 짧은 거, 여유 시간이 없는 거죠. 여유 시간이 가장 작은 것부터 CPU가 배당되는 거니까 처리가 되는 이런 작업을 가지고 일단 우선순위에 맞는 렉스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맞춰 가지고 처리해 주는 실시간 방식이 되겠다. 이 실시간 방식에서도 리스트 렉스티 방식에서도 이 하드 리얼 타임이냐 소프트 리얼 타임이냐, 만약에 하드 리얼 타임에 그때 못 끝냈다 그러면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아예 그냥 모든 이 시스템을 정지시켜 버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사항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처리해 주는 알고리즘이다. 자, 여기도 많은 이 변형 시스템이 나와 있겠지만 이 정도로서 이 CPU 스케줄링에 해당되는 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장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교착 상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데드락이라고 불러요. 이 락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보게 되면 이 락다운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몸이 이제 감염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예 집에 가둬버리는 거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바깥에서 용접까지 해서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 락다운.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 안에 갇힌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를 잘 생각하시면서 데드락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뭐냐면 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거, 바깥에서 용접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절대 이 사람 나오지 말란 얘기죠. 그 안에 죽으란 얘기죠.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절대 이루어질 수 못하는 상황은 누군가가 문 열어주겠지. 바깥에서 이 용접한 거 뜯어주겠지 하는 그런 어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의는 결코 발생하지 않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그 사건을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갖다가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이걸 갖다가 교착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프린터 형편이 안 돼서 또는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데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다닐 때 프린터 작업을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뭐 요즘에는 이제 통신이 잘 돼서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 프린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 프로세스는 프린트 하겠다고 계속 프린터가 이제 붙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영원히 프린터를 안 붙였다라면 그 프로세스는 컴퓨터 내부에서 영원히 이제 그냥 살아있는 상태죠. 아무 기도 안 하고 그런 걸 갖다가 데드락이라고 부른다. 자, 어떤 사항을 많이들 얘기하냐면 그 교차로라고 하는 우리 이제 이 도로의 교차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한번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쭉 가겠죠. 일로 쭉 가려고 하는 버스들이 차들이 있고 일로 가려고 하는 차들이 있고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차들이 있다. 자, 이 가운데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서로 간에 여기가 겹쳐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고 있게 되면 차를 돌리지 않는 이상은 위에서 들어올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바로 요걸 갖다가 데드락이다라고. 우리는 다른 얘기로 그냥 실제 상황에서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얘기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제 딜레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상황. 그거는 좀 이제 정신적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좀 물리적인 상황에서는 데드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게 되겠다. 자, 그럼 컴퓨터와 관련해서 데드락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 발생해요. 그래서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는 필수 조건 또는 필요 조건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데드락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자, 어떤 조건이냐 보니까 첫 번째,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상호 배제 동작할 적에 데드락이 발생하더라. 너 한 번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 내가 한동안 다른 거 못 도와. 이런 식의 바로 상호 배제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이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네, 두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 배당 받았어. 그리고 앞으로 뭐뭐뭐뭐 받으면 나는 모든 일을 처리해 줄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 점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직 배당을 요거만 더 받으면 돼. 라고 하는 걸로 기다리는 상태. 그래서 점유와 대기 상태죠. 세 번째 상태는 뭐냐면 한 번 시작하고 나면 끝날 때까지 꼭 가야 되는 경우. 아까 보게 되면 버스 진행하는 도로에 나는 저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야 된다. 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야 된다. 또는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절대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 한 번 시작하면 글로 쭉 가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비선점 방식으로 모든 걸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드락이라는 게 발생하더라. 네 번째 상태는 뭐냐 하면 두 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다 이 C하고 D라고 하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는데 A는 C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B는 D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A가 C를 갖고 있는 동안에 D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D는 이 B에 해당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동차라고 하는 걸로 보고 이건 집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차가 여기에 배당되어 있고 이 사람한테 소유되어 있다라고. 근데 이 사람은 다시 집이 있어야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되고 그 사람은 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서로 양보하라고 하는 거죠. 차가 여러 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서로 간에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 바로 뭐냐면 하나의 환형 보소가 되죠. 그래서 환형대기다라고 부르는 거죠. 환영대기, circular wait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가 데드락이라고 하는 게 이 초창기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지금도 그렇긴 하겠지만 이
뭐 컴퓨터에서 내가 잘못되는 프로세스를 만약에 아까처럼 프린터 작업을 보냈어요. 근데 프린터가 없어요. 그러면 프린터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키냐면 강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희 그 주기억 장치 안에 남아있죠. 컴퓨터를 완전히 끌 때까지 계속 살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희 그 컴퓨터 내부에 데드락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많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 주기억 공간을. 그러면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에 배당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죠. 따라서 그때는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데드락을 위에 있는 걸 갖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참고로 데드락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이 라이브락이라고 하는 건 더 안 좋아요. 이 데드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라이브락은 데드락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나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치 좀비처럼 이 그 주기억 장치에 그냥 그 공간을 배정받고 있는 거 하면 라이브락은 공간도 배정받고 뭔가 주기장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라이브를 하게 될 때는 CPU가 관여해서 동작을 열심히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무것도 안 한 그 결과하고 똑같기 때문에 CPU 사이클마저도 낭비하는 거. 이게 라이브락이다. 이거 더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둘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라이브락은 어디서 많이 나오게 되냐면 통신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 일 없이 계속 제 그 통신하기 위해서 이 그 CPU에다 요청해 가지고 신호를 보내고 받고 하는 이런 작업이 걸리게 되면 상당한 이제 이 효율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 데드락은 이 그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그런 걸 제거해 주지 않으면 운영체제에서 제거해 주지 않으면 또는 이 사용자가 또는 관리자가 제거하지 않으면 주기억 공간을 잡아먹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데드락을 갖다 빨리빨리 캐치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어떤 그 데드락을 참지하기 위한 그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료 구조. 이 자료 구조를 시스템 알로케이션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리소스 알로케이션. 자원이 어떻게 각 프로세스에 배당됐는지에 대한 거를 표현한 게 리소스 알로케이션, 시스템 리소스예요. 시스템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라고 하는 거다. 어떤 용도로 하냐면 데드락을 그 탐지하기 위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프로세스들이 있고 이 프로세스를 동그라미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그 자원들이라고 하는 걸 사각형으로 하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근데 자원이 다르겠죠. 자원이 다른 경우 이름을 좀 달리 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게 되면 자원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프린터, 그럼 프린터가 하나만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컬러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뭐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동그라미로 점을 찍어서 이 개수를 나타낼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알트라고 하는 자원은 의 타입인데 몇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R3에는 또 뭐 한 두 종류가 있다고 가정하고 R4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현된 거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거고 이런 거는 리소스를 나타내는 거다. 저희 배당 관계를 뭘로 표현하냐면 이 그 화살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P1이 R1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배당이 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그림으로 보게 되면 R3라고 하는 자원 중에 하나가 P1에 배당되고 또 하나는 P2에 배당됐다. 이런 식의 이 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걸 갖다 뭐라 하냐면 시스템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시스템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요거 좀 길기 때문에 이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이 어떻게 배당되고 하는 이 들락에 대한 얘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다음 시간에 대략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그 가상 기억 공간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